자, 중국 역사를 보면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주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로 이제 주나라가 망해가 춘추전국 시대 되죠. 춘추전국 시대에서 그 다음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유방이 나왔다가 삼국시대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 진나라가 나오게 되고 남북조가 나오게 되고 수나라, 당나라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역사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이랬을 때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게 지금 중국 팀, 그 다음 이쪽이 한국 팀 이제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 그럼 춘추전국 시대 때 추측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학설이 시작은 됐을 것이다 요래 봅니다. 그 다음 한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요때 청호자라는 사람이 청호경을 씁니다. 그 다음 진나라 때 금낭경이라고, 이거 주머니 낭자인데 금으로 비단 주머니라고 해가지고 황제한테 올렸더니 그 황제가 너무나 중요한 서적이므로 이것을 비단 주머니에 싸서 보관케 하였다 해서 금낭경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은이는 누구냐면은 곽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금낭경하고 그 다음 장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게 청오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 세 사람을 뭐라 이른다? 풍수의 세 명의 스승이다 해서 풍수 삼사라 일컫더라. 그래가지고 남북조 시대 때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왔다가 요 이제 당나라 때 양균송이라는 사람도 풍수의 대가였고요. 증문천이라고 그 제자 증문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풍수가였는데 요 증문천이 시대 때 형세론이 확립이 됩니다. 요때 책 이름이 용혈사수 심경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됨으로 해서 형세론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당나라 때. 그러면 요 앞에 시대 때는 전부 다 뭐였다? 기감지 시대였다. 기감지. 그야말로 좀 전에 말했던 상지술 시대였고요. 요서부터는 이제 당나라 이후서부터 논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가 송나라 때 이제 이기론이 나옵니다. 이기론. 이제 갑자을축 병인정묘 그 다음 사상팔계 소음소양 이거 가지고 음양오행과 사상팔계를 가지고 그 다음 뭐 홍범 오행이니 포태법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폐철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송나라 때 확립이 돼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서부터 뭐 당군 시대 때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때가 삼국시대죠. 그죠? 수나라 당나라 때가 삼국시대, 그 다음 통일신라시대, 그 다음 고려시대, 원나라 명나라 바뀔 때니까 요쯤 되겠네. 이게 이제 한국팀이란 말입니다. 이쪽이 고조선이고. 그럼 한국에서는 어떠한 논리가 있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 이론 중에 형세론이라고 하는 단어 중국 거, 이기론이라고 하는 자양론 중국 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서부터 형국론이라고 하는
논리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형국론은 제일 간단하게 뭐라 했습니까? 산의 모양을 우리 인간의 모양과 똑같이 바라보겠다는 거였죠. 우리 집에 개가 엎드려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져 자고 있네? 근데 옆산 보니까 누렁이가 똑같다. 그럼 개도 안 된다. 소가 누워있다 그러면은 와우산. 봉황과 학같이 보이면 학산. 예? 기러기 같이 보이면은 기러기산. 이렇게 만들어낸 게 형국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형국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다? 산이 무지무지 많았다는 거. 중국에 비해서. 자, 그러면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사찰에 갔습니다. 예? 그럼 사찰에 갔는데 통일신라 말이다. 특히 통일신라라는 말이 요렇게 돼야 이 중간쯤에 딱 잘리겠네. 요 앞에 삼국시대고요. 통일신라 시대 말에 형세론이 들어옵니다. 통일신라 말에 누구에 의해서? 중국 당나라로 불교를 배우러 들어가는 승려들에 의해서 풍수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는 게 형세론이 같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이 삼국시대에 지어진 절이다라고 하면 뭘로 풀면은 풀린다, 풍수가? 형국론만 가지고 풀면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형세론이 들어오기도 전에 지어진 절을 갖다가 이거를 풍수에는 형국론도 있고 자형론도 있고 형세론도 있는데 이걸 자형론으로 풀다거나 형세론으로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풀려요. 아시겠습니까? 요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어느 사찰을 가고 거기서 뭘로 내가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저 풍수를, 저 사찰을 풀어야 되는지를 보면 돼요. 어떤 절들 같은 거 가보면은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은 뛰어야 된다 해놨고 우백호는 수그려야 된다고 분명히 김상범이가 가르쳐 줬는데 막상 가보니 아니거든. 진짜 희한하게 없애야 될 때 돌들이 막 튀겠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형국론에서 바로 잡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형세론이 들어온 걸로 풀면 안 된단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풍수로 어떤 틀을 잡을 때 이걸 중심으로 할 거냐, 이걸 중심으로 할 거냐, 이걸 중심으로 할 거냐,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많이 생각한 팀들이 있어요. 조선 왕릉은, 저 서울시 근처에 있는 조선 왕릉은 뭘로 풀면 된다? 형세론 갖고 풀어야지 거의 풀립니다. 그 다음 사찰이나 그 다음 서원은 중심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형국론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전통가옥을 풀 때는 이기론에 조금 더 중심을 둬서 풀면 돼요.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하지만 주체가 그런 경향이 참 많더랍니다. 풀 때. 자, 도성국사가 그러면 어느 시대 때 나타난 사람이다? 고려 왕건이를 도운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고려시대 때 이 지점에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도선국사, 그래도 우리 한국의 대장 풍수, 풍수의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일컬었던 도선국사가 당연히 형국론은 한반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알았을 것이다. 형세론도 자기 스승인 해철 스님 입당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도선국사가 형세론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뭐를 했다? 삼합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이 뒤에 송나라 때 들어오는 이기론처럼 어려운 거는 도선국사가 안 했어요. 삼합논리를 가지고 구사세 택팔용법이라고 하는 용법을 써서 건물 자형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베란다를 놓을까. 근데 이 도선국사는 주특기가 뭐였느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전미지진은 없다 그랬죠. 100% 완전한 땅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찰들을 지을 때 풍수적으로
비보시키는 비보사찰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도성국사가 정말 유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별로 좋은 터도 아닌데 거기에 풍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 절들을 오래가게 하고 고려왕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왕건이가 이야기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도성국사가 낙점하지 않은 곳에는 절을 짓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름이 깔려 있어요. 분요 10조가 그냥 도성국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도성국사가 낙점한 곳만 절을 찍어라. 이 소리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고서 올려란 소리입니다. 네 절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 관할 속에, 왕건이의 관할 속에 절들이 다 눈도장을 찍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의미도 있으면서 도선이가 터잡은 데만 잡아서 비보사찰시켜서 국토를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고려시대 때는 법맥들을 누가 이었을까? 법맥을 누가 있느냐? 승려들이 이었어요. 근데 이 승려 때, 이 고려시대 때 송나라의 이기론이 일단 들어옵니다. 고려중기 때. 폐철자연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따지는 게 들어오는데 힘을 못 쓰죠. 왜? 승려들이 비보사찰에 관심을 무척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론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하고 형세론 현공론을 중요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풍수이론 조금 먼저 행여 들으셨던 분들은 이 논리가 재밌는데 처음 들으시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역사를 알아야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요 조선시대 때 가가지고 이제 승려들 법맥이 아니고 양반들 법맥으로 갑니다. 숭유 배불 정책에 의해서. 이 양반들 때 이제 비로소 이기론이 들어와가지고 난리구지납니다. 조선 초부터. 이성계가 한양으로 들어갔다가 남경으로 들어갔다가 계룡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백악으로 오고 난리구지나는 게 이 이기론 때문입니다. 송나라 때 들어온 호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지리신법 때문에 난리구지나게 되고 저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선산문중서부터 왕릉서부터 선상문중 이런 것들의 법맥들을 쫙 우리나라의 무덤들을 다 관할시켜버리는 그런 논리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다음 조선중기 때부터는 너무 피해된 상황들이 많아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실학자 팀들이 또 반발로 내세웠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우리나라 거는 현국론이었다. 신라 말 때, 통일신라 말 때 형세론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이건 형세론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계산적이다. 요런 것이 두 개가 들어오고 우리께 만나져가지고 지금 한국에 만들어진 이론은 저 세 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기는 애중간한 시간이니까 바로 형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한국 것부터 안 하는 이유는 형국론부터 안 하는 이유는 형세론이 더 논리적이고 그 다음 조선왕릉에서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왕릉에서 썼다는 소리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릉에서 썼으면 중요한 이론, 왕릉에서 안 썼으면 배려도 될 이론.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풍수가들이 왕릉 이론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형세론부터 들어갑니다. 자, 형세론은
동양적인 시각은 항상 자연 속에 있는 인간으로 봤죠. 그죠? 그래서 자연하고 순화되는 만큼, 자연과 동화되는 만큼 잘 사는 삶이라 생각을 했죠. 자, 그럼 분모가 자연이다. 분자는 인간이다. 그러면 자연은 땅이다. 땅 위에 인간이다. 그럼 터 위에 인간이다. 그럼 터에는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 있다. 밑에 생기 위에 인간이 올라탄다. 이런 논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생기를 올라탄다, 승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곧 풍수의 목적이 됩니다. 좋은 기운을 올라타겠다. 요즘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 다들 아파트에서 사시죠? 우리가 집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승생기되는 자리 위에 도시에서 살면서 못 정하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에 아도 찍어가 이제 매매해가지고 들어가서 살 뿐이죠. 근데 옛날은 권력층들이, 양반들이 또는 임금이 그 땅을 자기가 찍을 수 있었죠. 승생기 될 수 있는, 생기를 올라탈 수 있는 자기 땅을 찍을 수 있는 권력과 돈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그게 없죠. 돈이 많아도 못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돈하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풍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리미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풍수 잘 본다고 해서 명당 찾아간다 해서 그 땅이 프리미엄이 붙는다?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영 딴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승생기라고 하는 목적을 알기 위해서 형세론이 중국에서 나름대로 막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럼 이 기운은 어디서 오느냐? 산기운에서 본 거예요. 산기운.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기승풍죽산하고 기계수칙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산기운, 이놈의 산기운이 뭐냐, 이 산기운. 물론 산기운에는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는데, 이 산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더라, 이거. 네 가지가. 이제 산기운을 보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간용법이 그야말로 산기운을 주는 동네입니다. 산기운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이 간용이 옆에서 정말 좋은 기운을 주느냐, 나쁜 기운을 주느냐, 진짜 같은 가짜를 주느냐, 가짜 같은 진짜를 주느냐를 오만때만 이제 구구절절히 이야기들이 많은 게 요 간용법입니다. 요 간용법은 우리 집까지 기운을 내려다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백두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러고 우리 집까지 산줄기를 주는 힘이, 이런 걸 관찰하는 거를, 산의 모양을 관찰하는 거를 간용법이라고 한다. 용을 보는 법. 자, 그럼 요 간용법을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 이제
백두대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간용법, 요거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간용법은 우리 집까지 산기운을 주는 거, 장풍법은 양옆에 둘러싸인 거, 그 다음 그 사이로 물줄기 흐르는 거, 물줄기 득수법, 그 다음 좀 전에 배웠던 생기 2대 특성, 기계수 측지하라, 물을 만나면 기는 멈춘다라고, 산기운이 오다가 멈춘다, 요게 혈이 어딘가 있다 하는 거, 요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해드리는데, 그 중에 간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이라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 제가 산이라 그랬죠. 그죠? 산, 능선, 산맥들, 산과 산길이 이어진 거, 이걸 용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 봉우리 산 하나만 있으면 그 용입니까? 봉우리 하나만 있으면. 아니죠. 추자도, 추자도 하나만 이렇게 딱 있으면 이건 용이라 안 하죠. 산이 굽이굽이 연결이 돼가지고 굽이굽이 연결이 된 걸 이걸 용이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산과 산길이 연결된 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산맥이라 한다. 그죠? 산맥입니다. 산과 산길이 끊어지면 산맥이다 아니다? 산맥이라 이름 안 하죠? 그러면 광주 산맥이든 차령 산맥이든 분명히 등산가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태백산맥, 광주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 그 다음에 뭐 노령산맥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웃기는 게 광주산맥에서 올라가니까, 우리 산맥이라 했으니까 광주산맥 요 끝에서 요거 올라가서 요렇게 딱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럼 물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되는 게 맞죠? 어렵죠? 물을 만나네요. 여기서 노령산맥에서 올라서 소백산맥 올라가니까 또 만나네요. 그래서 등산가들이 골이 아파진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산맥이냐? 등고선만 따라서 사해가 사해 뭡니까? 지리부도입니까? 지리부도 있는 대로 그대로 차량산맥, 노령산맥이든 따라 올라가니까 물을 만나보는 거라. 능선만 타는데. 그럼 이상하다. 산맥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데 왜 산맥이 됐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1910년에 일본의 고토 분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광물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지하에 깔린 지하 광물들 라인대로 설정시켜 놓은 게 광주산맥, 노령산맥, 태백산맥입니다. 밑에 니켈 덩어리, 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하 자원을,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지질 분포도에, 지질 밑에 지하 자원 지질 분포도를 고토 분지로가 한국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교과서에 실려버리고 그거를 우리는 일제시대 때 배우고 해방되고 나서도 계속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배웠다? 광물 분포도를 배운 거예요. 산맥이라고 이름 붙인 거를 잘못 배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 하는 거예요. 산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봤을까요? 무척 쉽게 봤을 겁니다. 산길, 그야말로 산이 산길이 연결되어 있으면 저거는 이 산 뒤에 저 산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산 뒤에 아버지 산 뒤에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 산 뒤에 또 연결되어 있으면 증조 할아버지 산, 증조 할아버지 산 뒤에 고조 할아버지 산, 이런 식으로 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물이 지나간 곳이 있으면 저건 맥이 끊겼구나라고 쉽게 생각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게 만들어진 게 무슨 지도가 있단 말이야. 이게 붙일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스카치 테이프 있어요?
붙일 데가 없잖아. 아, 그럼 네가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이미 산맥이라고 하는 걸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산길이 그냥 연결되면 산맥. 자,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 능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물은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죠. 그죠? 이쪽 물은 이쪽으로 흘러내려가겠죠. 물이 넘어갈 일이 있다 없다. 능선을. 전혀 없다. 또 이게 물이라면 산이 물을 건너갈 경우도 없겠죠. 오로지 그걸 뭐라 그랬나? 산은 그렇죠. 산자 분수령이란다. 근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산은 물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예? 산은 물을 나눈다고 하면 이 자자가 필요가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자를 넣은 이유는 산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서 양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말투가 조금 달라져요. 자, 어쨌든 가장 쉽게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른다. 이쪽 능선 거는 이쪽으로 내려가고 저쪽 거는 저쪽으로 무조건 내려간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강이 있습니다. 우리 강부터 생각해 봅시다. 부산에서 한양에다가 가려면 부산에서 새우젓을 잡았습니다. 멸치를 잡았습니다. 한양을 보낼 임금한테 올리려 그러면은 무슨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문경세제죠. 그럼 왜 문경세제일까요? 왜 문경세제일까요? 지금 이 지도는 복잡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자, 낙동강입니다. 예? 낙동강에서 문경세제만 넘으면 남한강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낙동강이 이쪽으로 넘어갈 일이 만약에 이어졌다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통과돼가 이렇게 됐다면 이만큼이 섬이 되죠. 그죠? 이거랑 이거 연결됐고 뭐 어떻게 됐다면 물로 다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부터 이게 낙동강이 이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면 빨간선 넘어가 버리면 이만큼이 섬이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낙동강은 분명히 요 안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산에 막혀서. 그리고 나가는 곳은 한 곳이다. 북한강 남한강도 요런 산줄기에 둘러싸여서 요소 모인 것들이 요로만 무조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넘으니까 서로. 그래서 문경세제 하나만 딱 넘으면 이제 임금님한테 진상이 되는 거예요, 멸치가.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산 갖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산줄기가 내려오다가 능선이죠. 이런 산줄기가 있다면, 예? 요 사이에는 뭐겠습니까? 요것도 능선이요, 요것도 능선이면, 요게 호수죠. 요게 저수지고 물이고 호수가 됩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무조건, 논리가 펑 튈지 모르겠는데, 백두산에서부터 요 한 줄기 끈 거는 요까지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백두산, 고두산, 마대산, 두류산, 추가령, 금강산, 설악산, 구대봉, 태백산, 속리산, 영치산, 지리산까지 오는 거 요거를 백두대간이랍니다. 우리나라 산줄기의
척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가 이제 팔다리를 의미하는 건데, 저수지가 없는 한 이 능선은 능선줄기는 한 줄기뿐이겠죠. 그죠? 이 줄기는 한 줄기뿐이고, 분명히 요 1m가 되든 2m가 되든 간에 그 능선만 밟고 가면은 반드시, 우리나라 섬이 아니죠. 안 잘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섬이 아니므로 갈 수 있다. 물을 한 번도 안 밟고, 섬이 아니니까 안 잘렸으니까 갈 수 있죠. 근데 그 길은 하나뿐이다.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이 많은 산들 중에 왜 백두산을 우리나라의 시조산이라고 합니까? 풍수에서는 곤륜산이라고 해가지고, 풍수에서의 모든 산은 중국의 곤륜산부터 시작됐다 이래가지고 쫙 나오는데, 저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걸로 보자. 네? 왜 백두산을 우리나라의 시조산이고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시조산이 됐을까요? 분하고 땡. 뭐가 갈라졌다? 아, 천지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틀린 말. 왜 모든 산에, 우리나라의 모든 산의 대장은 백두산이라느냐 이거라. 틀렸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간용법 논리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틀린 말. 천지 이야기 나오면 틀린 말. 네, 이거 백두산 천지. 이거 그 논리는 틀린 말입니다. 산자 분수령 논리 가지고 그대로 바로 풀린다는 얘기예요. 맞는 것 같이 가다가 틀렸어, 지금. 예? 안으로, 밖으로. 지금 유 선생님이 비슷하게 간다. 그렇지. 이쪽 라인은 압록강이 흐를 것이고, 이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를 것이니까, 이쪽 산이 이쪽으로 산겨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이거 못 넘어가죠, 서로. 압록강 때문에. 이쪽은 두만강 때문에 서로 못 넘어가죠. 우리나라가 백두산 요 라인만을 통해서만 중국 기운이 들어오죠. 고로 이 백두산에서부터 한반도는 모든 산들이 기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이 압록강입니다. 저쪽이 두만강입니다. 천지에서 물이 넘어갔다고 보면, 압록강에서 저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물이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섬이다, 반도다? 섬이 됐죠. 물이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반도라고 했던 이유는 뭐죠? 천지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천지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린 게 아니고, 이쪽에서 용출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가운데는 반드시 중국과 통하는 산기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동과 통하는, 만주와 통하는 산기운이 반드시 있고, 이거를 물이 침투를 어쨌든 하는지 안 하는지 지하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반도란 얘기예요. 요맥 때문에. 백두산의 요맥 때문에. 이 논리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93년 동안 잘못 배우고 살아왔어요. 자, 부산 금정산까지 갑니다. 쫙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한 줄기만 무조건 타고 가다가 구봉산이라는 데, 태백산 조금 전에 구봉산이라는 데서 낙동정맥 타고 영치산 통도사까지 왔다가, 그 다음 천성산으로 갔다가, 천성산에서 계명봉으로 왔다가 금정산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줄기는 그래갖고 다대포 모른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 줄기는 무조건 한 줄기뿐이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 집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터도 반드시 가장 높은 지대만 따라 올라가면 금정산 올라가요. 물 한 번 안 만나고. 아시겠습니까? 왜? 저 산까지 가려면 분명히 물이
양옆으로 흘러나가고 나는 고개만 걸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물이 있어가지고 못 돌아가면 사방 어디로든 기운이 안 통해져 있다면, 제가 저번 시간에 기억납니까?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산줄기가 어디론가 굽이굽이 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섬이 아니단 말입니다. 섬이라는 건 물이 다 찼을 때 상균이 어디에서든지 못 들어올 때, 그러니까 섬이 된단 말입니다. 제 논리 이해돼요? 이 간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급반 이상 고급반 가면은 보는 게 내 지도입니다. 등고선 지도입니다. 어디서부터 맥이 흘러 들어왔느냐. 그리고 나중에 안대자양이라고 해가지고 베란다 집을 어디로 향할 것이냐 결정할 때 등고선 지도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산 기운이 오는 게 여기서부터 산 기운이 내려오죠. 이러고 온단 말입니다. 어느 방향, 이거는 산 기운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산 기운이 내려오는 거, 산이 가는 방향이다요. 산줄기가 가는 방향, 산줄기가 가는 방향. 자, 그럼 우리 집 앞에 어떤 산이 있습니다. 금정산은 쉽죠? 남쪽으로 가니까 이어서 산기운이 이래 달려간다고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마을 산에 가니까 산이 하나 이래 있는데